제가 지난주에 미국 경제지표에서 실업률, 물가 상승률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다른 경제지표 안 봐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올해 다른 경제지표를 보는 것이 더 안 좋은 결과를 낳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다릅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거의 대부분의 99.9%의 투자자들은 미국 경제를 볼 때 굳이 뭐 이런저런 지표를 보면서 경기 침체가 오니 뭐 경기 침체가 언제쯤 올 거니 뭐 연준이 이번에 그래서 금리를 낮추니 올리니 이런 생각을 하거나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게 전혀 의미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반대로 투자의 잡음을 많이 일으키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업률만 보자. 물가 상승률하고 실업률만 보자. 근데 거기서 이제 실업률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라는 걸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결과를 보여드리고 난 다음에 제가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차트를 한번 보시죠. 이 차트가 1960년 이후로 미국의 실업률을 그려놓은 겁니다. 실업률이 뚜렷하게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가 있죠. 그죠? 그리고 올라가서는 그렇게 오랫동안 유지가 안 되고 올라가서는 고점이 만들어지고 나면 뭐 빨리 내려옵니다. 내려와서는 한동안 유지되는 경향이 있고 호황은 좀 지속이 되는데 경기 침체는 뭐 그렇게 끝까지 가는 그런 1929년 대공황 같은 일보다는 경기 침체가 오고 난 다음에 좀 비교적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4년을 하나의 사이클로 보면 그 중에 한 3년 6개월 정도가 뭐 경제가 나쁘지 않은 또는 뭐 호황인 이런 상황이 한 6개월 정도가 경기 침체 이렇게 정도로 보는 게 아마 맞는 것 같아요. 그 실업률을 보시면 제가 이제 음영을 표시해 놨는데 실업률이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구간은 흰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그리고 실업률이 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 쭉 내려와서 저점으로 가는 기간 동안은 좀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손으로 이렇게 찍어서 한 거긴 합니다만 이 빨간색 부분에만 우리가 투자를 한다. 실업률이 이제 고점을 찍었고 이제부터는 실업률이 내려간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만 투자를 하고 이제 경기 호황이 끝났는가 보다 실업률이 저점을 찍고 이제부터는 올라간다 라고 생각을 하면 투자를 안 한다. 경제지표를 열심히 보고 이런 거 저런 거 열심히 봐서 근데 딴 거 다 빼고 그래서 결국 실업률이 어떻게 되느냐를 갖고 결론을 내렸다고 치죠. 그래서 빨간색에만 투자를 하고 흰색은 투자를 안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960년 이후로 월별 데이터를 가지고 이걸 쭉 나눠보니까 흰색이 전체 한 4분의 1 정도가 되고 이 붉은색이 투자를 하는 영역이 전체 기간의 한 4분의 3 정도가 됩니다. 자, 이랬을 때 그냥 S&P 500에 그냥 1960년에 넣어놓고 그냥 계속 갔을 때 하고 이런 식으로 실업률이 지점 찍고 올라가네 이제 내가 투자를 좀 쉬어야지 라고 쉬었다가 이제 실업률 고점 찍고 내려가는 구간이네 그러면 이제 투자를 계속하는 그 전체 한 4분의 3 정도 실업률을 갖고 투자를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는 다음 차트를 한번 보시면 나옵니다. 여기서 파란색 차트가 그냥 1960년에 S&P 500에 투자를 하고 계속 그냥 있는 S&P 500 주가 지수예요. 제가 이제 이런 장기적인 주가 지수와 같은 것들은 Y축을 그냥 나타내지 않고 꼭 로그축으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권해요. 모든 분들한테 권하는데 이걸 로그축으로 나타내는 분들이 잘 없더라고요. 근데 이걸 로그축으로 나타내야 되는 이유는 고등학교 수학에서 이제 로그를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로그는 뭐냐면 곱하기에 곱하기가 된 것, 더하기에 더하기가 중첩된 것, 계속되는 것들은 우리가 곱하기로 할 수 있죠. 2를 2번 더하고 3번 더하고 4번 더하고 그러면 2에다가 곱하기 뭐 얼마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덧셈에서 곱셈으로 넘어가는 게 덧셈이 중복이 되면 계속되면 누적이 되면 그걸 곱셈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곱셈이 누적이 되면 그거는 지수의 영역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주가 지수라고 할 때 이때 주가 지수를 할 때 지수는 로그 지수 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다른 건데 이 주가 지수는 뭐냐면 어제 주가 지수가 가령 1000이었다.
오늘 1% 올랐다 그러면 이 1000에다가 1.01을 곱합니다. 그래서 주가지수가 나오고요. 오늘 주가지수가 0.3% 올랐다 그러면 어제 이 주가지수에다 또 곱하기 1.03을 곱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곱하기로 왔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장기적으로는 그림을 그릴 때, 차트 그릴 때 꼭 로그로 나타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림이 이상하게 보이는 것이죠. 어쨌든 이게 제가 이제 Y축을 로그축으로 만든 이유는 그렇고, 그냥 1960년 이후로 그냥 미국 S&P 500 주가지수에 그냥 투자를 해놨다. 요즘 같으면 ETF가 많으니까 되겠죠. 뭐 수수료 나간 것도 없고 배당받은 것도 없다. 그냥 계속 쭉 갔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 파란색 차트처럼 그때 1960년이 59 주가지수 포인트가 59포인트인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지금은 한 4100 정도가 돼 있겠죠. 자, 이 빨간색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업률을 정확하게 이제 알았어요. 정확하게 알아서 이게 고점이다, 이게 저점이다 알아가지고 투자를 했을 때 결과입니다. 결론적으로는 투자 성과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근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빨간색하고 파란색하고 아주 큰 차이는 뭐냐면 파란색은 한 번씩 주가지수가 심하게 떨어지죠. 그죠? 제가 이걸 로그축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이게 하락폭이 크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만 한 번씩은 50%씩 고점 대비 50%씩 폭락을 하고 이런 식으로 다시 돌아가고 뭐 30-40% 폭락했다가 다시 돌아가고 이 파란색은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근데 빨간색을 보시면 그런 폭락이 없어요. 그런 폭락이 없습니다. 그런 폭락의 시기에는 다 투자를 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주가지수가 뭐 30%, 50%씩 떨어지는 그런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실업률이 저점을 이미 찍었고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을 때 그때 주로 발생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때 발생을 해요. 뭐 가령 2020년 팬데믹의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이거는 완전히 외부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떻게 볼 수 없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시기에 주가지수가 크게 떨어지는 것은 실업률이 저점 찍고 실업률이 올라갈 때 발생합니다. 근데 실업률이 저점 찍었고 이제 올라가고 있고 라고 할 때 투자를 쉬게 되면 이 빨간색이 그런 건데 그러면 그런 폭락은 다 피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투자 성과가 파란색에 비해서 그렇게 좋게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주가지수라고 하는 거는 이럴 때 폭락을 했다가 또 실업률이 고점을 찍고 내려오기 전에 실업률이 고점을 찍기 직전에 또 주가지수는 급등을 합니다. 아, 이제 끝나간다라고 하면서 급등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을 때 투자를 쉬고 있으면 이 주가지수가 급등하는 걸 놓치겠죠.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성과는 비슷한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인 환경도 있는데 가령 1980년대 중후반에 이제 미국과 소련 사이에 냉전이 끝났죠. 냉전이 미국의 승리로 끝나면서 미국의 자유주의 움직임이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시장 경제가 중요하고 사회주의 경제처럼 저렇게 계획 경제하면 안 되고 모든 걸 시장에 맡겨라. 정부가 나서지 말라. 이런 게 이제 굉장히 강력한 어떤 시대적인 사조를 형성했죠. 뭐 우리가 이제 흔히 신자유주의 움직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보수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득세를 하면서 정부의 개입을 무조건 막고 실업률이 나쁜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실업률이 높은 건. 그것도 건강하게 사회가 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80년대 중후반부터 해서 2000년대 초반 정도까지는 그 시기에는 실업률하고 좀 별개로 주식시장이 좀 많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트를 보셔도 그러는데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이 빨간색이 파란색을 영 이기지 못합니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는 거의 비슷하게 가죠. 그죠? 두 개 비슷하게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2000년대 초반 이후로 지금까지는 빨간색이 좀 앞섭니다. 파란색을 앞서는데 요 시기 80년대 말부터 90년대 2000년 초반까지는 연준도 실업률에 따라 정책을 쓰지 않았어요.
주식시장도 실업률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이 시기에는 좀 다르게 움직입니다만 그 나머지 시기에 보게 되면 실업률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 그냥 투자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 다른 경제 지표 다 안 봐도 된다. 물론 한두 가지는 더 봐야 되긴 합니다만 제가 그건 다음에 말씀드리고요. 그만큼 중요한 실업률을 갖고 투자를 해도 뭐 결과가 그렇게 썩 훌륭하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 첫 번째, 경제 지표를 그렇게 열심히 볼 필요가 있느냐? 맞습니다. 경제 지표를 그렇게 열심히 볼 필요가 없어요. 저는 매크로를 하는 사람이고 맨날 경제 지표를 보고 있습니다만 뭐 유튜브에 그런 것들 많습니다. 뭐 미국의 경제 지표가 뭐 어떻게 해서 뭐 당장 큰일 날 것처럼 또는 뭐 6월에 주식을 사야 된다, 뭐 9월에 팔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경제 지표가 어떻고 뭐 경기 침체가 올 거고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게 열심히 데이터를 잘 맞춰도 그냥 S&P 500을 갖고 있는 것에 비해서 투자 성과에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매크로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아예 보지 말아라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의 말씀도 저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 열심히 보는 것보다 오히려 안 보고 매크로 이야기 안 듣고 그냥 나는 그냥 장기 투자할 거야 라고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제가 매크로를 30년 해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매크로를 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제 발표된 경제지표가 어떻고 뭐 ADP 고용지표가 어떻고 무슨 뭐 지표가 어땠는데 그래서 경기 침체가 언제 올 것 같고 연준이 언제 금리를 내릴 것 같고 그러니까 투자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차라리 완전히 그냥 경제지표 매크로 잊어버리고 그냥 나는 뭐 10년 투자하고 30년 투자할 건데 뭐 그런 경제지표 보면 뭐하나 뭐 좋아졌다가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제가 매크로를 하는 거는 이 장기로 그냥 투자하는 것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겠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동안 만나본 투자자들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투자를 못 하십니다. 사실 자기 돈으로는 이렇게 투자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가다가 주가가 반토막이 나는데 내 돈이 반토막이 나는데 그걸 감수하면서 그냥 고스란히 내 돈을 집어넣고 있다?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 이야기 하시는 분들을 보면 거의 100% 남의 돈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에요. 펀드 매니저. 펀드 매니저는 가능하죠. 자기 돈이 아니기 때문에 남의 돈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올라갈 거야. 반토막이 나더라도 장기적으로 올라갈 거야 생각을 하고 버틸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 돈의 경우에는 참 버티기가 어려워요. 반토막이 나는 걸 뻔히 보면서 아, 내가 그때 왜 안 팔았을까를 후회를 하지. 그거를 장기적으로 올라갈 거니까 괜찮아라고 무심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도 주가가 폭락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이제 아이고 내가 그때 팔 걸 왜 안 팔았을까 그런 식으로 후회를 하시다가 밤잠 못 주무시다가 결국 이 낮은 주가에서 팔고 마음이 다 편하게 살자. 내가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건데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겪어야 되나 이렇게 해서 투자를 포기해 버리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거의 대부분. 책방에 있는 그래서 장기 투자에서 어떻고 하는 거는 전부 다 남의 돈으로 투자를 하는 펀드 매니저들 이야기죠. 자,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파란색처럼 올라갔다가 30% 50%씩 막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또 떨어졌다 올라갔다가 또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하면 불안해서 도대체가 투자를 장기적으로 이어갈 수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어이구 여기 투자만 했으면 다 부자 됐겠네 이러는 거잖아요. 길게 보면 다 부자가 되는데 짧게 보면 완전히 망할 수 있는 게 주식시장의 특징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를 이런 것에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강이 바다로 흘러갑니다.
바다가 최종 목적지라고 하죠. 뭐 저기 부자가 되는 또는 돈을 뭐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는 강에 떠 있기만 하면 결국 바다에 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강에 떠 있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계속 떠 있기가. 자, 저는 매크로라고 하는 게 강에 계속 떠 있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돈을 버는 게 매크로가 아니고 매크로는 크게 위험해지는 거를 막아주는. 그러니까 실업률을 보고 투자를 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4분의 1 정도의 투자를 4분의 1 기간 동안은 투자를 쉬게 되는데 주로 큰 폭락이 주로 여기서 나타나고 내가 실업률에 따라서 투자를 했다고 한다면 그 큰 폭락 정도를 막는 것이죠. 근데 주가가 폭등할 때는 실업률이 거의 고점에 인접했는데 아직 고점을 치고 내려올 때 주가가 폭등하는 게 아니고 실업률이 고점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을 때 이제 거의 끝난다고 해서 주가가 폭등하기 때문에 실업률을 보고 투자를 쉬었다. 주가가 폭락하는 것을 막지만 주가가 폭등하는 것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그냥 파란색과 빨간색의 성과가 비슷하게 나는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매크로는 소용없다. 펀드 매니저라고 한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나는 사람들이 투자한 돈이기 때문에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겠다. 주가가 폭락하더라도 나는 장기적으로 가겠다. 이게 사실 간접 투자의 장점이기도 해요. 직접 투자하면 내 돈으로 하면 거기서 못 견디고 내가 이제 주가가 많이 폭락했을 때 주식을 다 팔게 되는데 펀드 매니저는 전혀 그런 심리적인 동요를 전혀는 아닙니다만 크게 느끼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폭락했을 때도 주식을 손절하지 않고 더 사고 하면서 결국 장기적으로는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한 가지 방식이고 또 한 가지 방식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업률 보고 쉬는 것이죠. 이게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실업률이 바닥 찍고 올라가게 되면 주가가 폭락하는 일이 생기더라고 쉬어가는 것도 그거는 이제 매크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자, 요걸 하는데 그렇게 많은 경제 지표가 필요하지 않겠죠. 그죠? 실업률에 대한 판단만 정확하게 하면 됩니다. 저는 매크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크로가 그렇게 대단하게 투자 성과를 올려준다가 아니고 물에 계속 떠 있도록 일반 투자자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동요를 합니다. 내 돈이 50%는 날아갔는데 동요를 어떻게 안 하겠습니까? 두려워하죠. 밤잠 못 자게 되고 하는데 제가 볼 때 매크로 역할은 그걸 막아주는. 그래서 그냥 떠 있게 하고 투자를 그냥 일상생활 하듯이 좀 더 편안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투자를 오랫동안 할 수 있도록 불안해서 중간에 투자를 멈추고 주가가 폭락했을 때 손절하고 나는 다시 주식 안 할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걸 막아주는 그냥 꾸준하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저는 매크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매크로를 30년 동안 하면서 손자병법의 이 구절을 늘 떠올립니다. 제가 매크로 연구를 할 때 지피지기면 많은 분들이 백전백승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손자병법에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했습니다. 지피지기면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매크로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안다라는 이야기인데 전쟁에서 적을 아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내가 지금 돈이 여유가 어떻게 있고 내 돈이 얼마 있고 빌린 돈이 얼마 있고 이걸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을 이기는 게 아니고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매크로를 몰라요. 손자병법에는 이런 게 나오죠. 부지피 이직이면 1승1부라. 시장을 몰라요. 난 매크로는 몰라요. 매크로를 모르고 근데 내 돈은 알죠. 그러면 이제 부지피 이지기가 되는데 그러면 한 번 이기고 한 번 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부지피 부지기도 있겠죠. 그죠? 부지피 부지기. 시장도 모르고 자기가 돈 빌려서 얼만큼 이거 금리 올라가면 내가 이자 부담이 얼마나 생길지도 생각 안 하고 시장 매크로도 모르고 좋은 종목 쫓아서 그것만 열심히 이야기를 듣고 투자하려고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렇다고 해서 백전백패는 아니죠.
그런 경우에는 부지피 부직이면 매전 필태라고 했습니다. 매번 싸울 때마다 반드시 위태롭다라는 거. 그래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데 이겨도 굉장히 위태롭게 이기고 지면 한 번 지는 걸로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는 그게 이제 매전 필태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저는 여기서 P라고 하는 전쟁할 때 상대 이걸 아는 것 그것이 매크로를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매크로를 모르게 되면 위태로워지고 매크로를 알게 되면 위태롭지 않은 물론 전쟁에서 또는 내가 투자해서 돈을 얼마나 벌 수 있겠는가는 매크로를 아는 것과 관련된 이슈는 아닙니다. 다른 능력을 또 필요로 하겠죠. 매크로가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기든 지든 위태롭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기면 크게 이길 수 있고 저도 크게 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걸 주는 것이 매크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래요. 제가 말씀드린 걸 종합해 보면 매크로 경제지표를 너무 보지 마세요. 그거 한다고 투자의 성과가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매크로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러면 투자에서 위태로워집니다. 그러면 매크로를 어느 정도 봐야 되겠느냐? 미국의 경우에는 실업률, 물가 상승률. 요거는 꼭 챙겨보시고 나머지 경제지표는 뭐 굳이 그렇게 열심히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